10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자신에 대한 재판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엔 외신을 통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CNN에 보도됐는데 정치 보복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 침해라며 소위 메시지 정치를 시작한 거라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구치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쫓겨난 남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CNN 기사입니다. 기사 첫 줄은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5살의 전직 대통령이 더럽고 춥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구치소에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라는 곳이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CNN에 독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만성요통과 무릎과 어깨 골관절염, 아주 드문 콩팥 이상, 영양실조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 인권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큰 틀에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잠자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CNN은 나는 결백하고 내게 씌워진 혐의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정치 보복이다.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라는 믿음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 16일 법정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곧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보고서를 작성한 MH그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과는 상관없는 국제 법률 컨설턴트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MH그룹이라는 곳의 보고서를 통한 인권 침해 주장, 외신을 통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사퇴한 후 47일 만입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구인 체제로 정상화됩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최근 국감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논란이 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조속한 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우선 헌재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굳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의 재판관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헌법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헌법 전문가로 꼽히며 그간 여러 차례 헌법 재판관 물망에 올랐습니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멤버입니다. 네,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을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 법률방송 석대성 기자가 단독으로 서울구치소 고위 관계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챙겨졌으면 더 챙겨졌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CNN 보도에 대한 구치소 측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다였습니다. 인권 침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아닌 거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더럽고 춥고 불이 켜져 있어 잠을 못 잔다는 CNN 보도에 대해 구치소 측은 난방시설이 다 설치돼 있고 조명은 수용자 사고 방지를 위한 일종의 취침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도가 많이 낮춰진 그런 취침 등을 쓰고, 왜냐면은 아예 깜깜하면은 저희가 저녁 시간에 시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자들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우리나라 구치소 어디에도 규정상 침대는 없다며 실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허리 통증 등을 고려해 특별히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아줬고 의료용 보조용품까지 지급했는데 보도 내용이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침대는 기본적으로 수용자한테 제공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그 교정시설이 좌식 그 생활 위주로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 관계자의 말과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박 전 대통령 독방입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고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관물대, 책상 겸 밥상, 접이식 매트리스에 TV까지 있습니다. 6인에서 7인용 방을 개조해 박 전 대통령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제가 있었으면 변호인단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더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있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도 나갔으면서 무슨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구치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친박단체나 그 여기 올라올 때도 플랜카드 보면 뭐 영양실조에 뭐에 뭐 다 써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라서. 저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금돼 있는 동안 지난 8월 기준으로도 140차례 넘게 변호인을 접견했고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도 수시로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측은 황제 수감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제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반 재소자에 비해 이런저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치소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없었는지, 꼭 이렇게 외신에 알려 나라 밖 외부에서 문제를 삼아야 했는지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로 지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 보도가 나온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구치소에선 수감자 가족들을 위한 교정민원 콜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각 교정기관에서 따로 처리했던 민원전화 상담을 한 곳으로 통합한 건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교정기관 민원 전화를 한 곳으로 통합한 교정민원 콜센터 개소식. CNN 보도에도 불구하고 개소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교정기관에 배치된 민원실 근무자는 기관별 평균 2명. 그전엔 면회를 가거나 상담할 게 있어도 제대로 된 통화도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각 교정기관 민원 전화 응답률은 평균 30%가 채 안 됩니다. 10명이 전화를 해봐야 3명 정도밖에는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오늘 문을 연 교정민원 콜센터. 전국 53개 교정기관 민원 전화가 1363 한 번호로 통합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홍보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 1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고. 교정민원 콜센터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상담 내용은 접견 예약부터 교정 일반 상담, 각종 안내 및 조회 등 교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요즘 옷이나 화장품, 식품 등 웬만한 생필품은 SNS를 통해 거의 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인터넷 상거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게 뭐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려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등록이 된 사람들인가요? 어떤가요?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도 해야 됩니다. 네. 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뭐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뭐 있나요?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신분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은 거의 없을 테고 어디선가 받아와서 팔 텐데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면? 가격은 판매자들이 결정하는데 이 가격을 판매 게시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댓글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로 유도를 한다거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닌가요? 이렇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대금과 현금 결제 대금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제70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산 사람은 뭐 다른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네.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 그 수수료가 붙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런 거래에서는? 보통 이런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도 당연히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대금에 추가를 해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카드 대금 결제 수수료를 카드 결제 금액에 추가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가 현금 구매를 했을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함으로써 일종의 탈세로도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네, 이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뭐 이런 일들을 당했을 경우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판매 방식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런 판매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섣불리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판매 방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교환이나 환불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 구매를 유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현금 구매를 유도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뭐 내일은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한 뭐 인터넷 그 거래 사이트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공동 개최합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진이 빈발하는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등 대응을 소개하고 동남아 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법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국세법학회는 한국에 있어서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주제로 한 추계 국제 학술 대회를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화우공익재단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내일 서울 아셈타워에서 개최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작을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모 씨 등에게 화투 그림 등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만 하고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0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